안녕하세요. 저는 수닝샤라고 합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태어나 줄곧 중화민족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들은 그 지류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한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에 조공을 바쳤고 그 문화는 전부 중국이 원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이 곧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제 신념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열리는 유럽 대학생 역사 토론 행사에 참관 형태로라도 참가하게 되면서 저는 스스로 중국의 정통성을 옹호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전 지도 교수님인 수민 교수님께 따로 불려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닝샤, 요즘 유럽에서 한국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 드라마, 전통 의상, 전통음악, 궁중음식, 심지어 유교적 예절까지 한국만의 오랜 독창성으로 칭송하고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유럽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한복도 사실 명나라 의복과 흡사하고 유교 사상은 공자에게서 나왔는데도 한국인들은 자기들 고유의 문화로만 포장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얘기에 불같이 흥분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을 그냥 놔두면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들지 않을까? 당장 제가 가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들끓었습니다. 마침 영국 대학생 역사토론 행사의 주제가 현대 시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적 영향력이라 했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대거 참여한다 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한복은 오랜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명나라 복식에서 유래됐어라고 지적해야지. 한국 드라마나 사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칭찬하면 조공 체제하의 예절과 복식은 중국 것을 본뜬 것이라고 반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행사장에서의 장면을 시뮬레이션해보는 내내 저는 스스로 대단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항에 도착해 숙소에 들렀다가 바로 행사장에 가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한국 문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로비는 여기저기서 한복 전시, 한국 전통음악 소개, 궁중 음식 시연 따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유럽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답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곧장 주변 학생들에게 한복의 근원은 사실상 중국이다라고 말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뛰어든 곳은 한국 부스 인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럽 학생 두어 명이 이 고운 색감과 디자인은 다른 어느 나라의 전통의상과 구별된다.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자 저는 대뜸 그 대화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사실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중국 복식을 받아들여 변형한 것일 뿐이죠. 원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뿌리가 깊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정말 그런가요? 한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라고 하자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들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예부터 조공을 바쳐온 사실상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한국의 전통 복식이나 예절, 유교 문화 등은 전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죠. 주변에서 한국 스태프 한 명이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 조공은 당대 동아시아 외교 의뢰였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라고 반박했지만 저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국의 입장이죠. 역사는 사실이고 조공을 바친다는 건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며 곧 속국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낯선 광경에 유럽 학생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달라. 한복이 명나라 의복과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나름의 스타일이 확립된 게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영어 토론의 준비가 덜 돼서 그저 중국이 원조라는 걸 왜 몰라주느냐? 분명히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던 역사적 사실이 있잖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졌습니다. 한국 부스의 스태프는 제게 공식 행사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전통 문화를 전부 중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건 무례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유럽 학생들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조공의 성격을 속국 관계와 곧장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몇몇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행사장에는 동아시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대학의 동아시아사 전공 교수들을 패널로 초청해 최근 불거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또다시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고 동북공정이 뭔가요? 라고 묻는 유럽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속으로 좋다. 이것 봐. 드디어 중국 관점을 당당히 펼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펼쳐진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동아시아사 전공 교수들이 차근차근 동북공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버리려 했던 고구려 중국 지방정권 주장이 치밀한 논리적 비판에 직면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동아시아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2002년경부터 국가 주도의 학술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 즉 동북 삼성려운잉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대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동아시아사 교수 B는 이어서 이러한 맥락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대략 5가지로 정리되는데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건국되었으므로 원래 중국 땅에 세워진 국가이다. 고구려는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 흡수되었으니 고구려인은 사실상 중국인이었다.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왕조다. 나아가서 고구려 계승국인 발해도 결국 당나라가 설치한 지방 군정기구로서 중국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 역사관에 가깝습니다. 가령 현재 중국 영토라는 이유로 수천 년 전 국가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죠. 조공책봉이라는 것도 당대 동아시아 외교 체제의 관행이었을 뿐 이를 곧장 속국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고구려가 수당과 치열한 전쟁까지 벌였는데 정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수당을 처부수고 버틴다는 말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불쾌해졌지만 동시에 제대로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역사 인식을 논리적으로 부정해 들어오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영어가 서툴지만 어떻게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조공체제 자체가 명백히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황제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속국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자 독일인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공은 동아시아 외교 의례였고 당시의 일본, 베트남, 유목국가까지 모두 일정 형태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전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칭한다면 일본도 한때는 중국 지방정권이었다고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고구려가 당과 전쟁을 벌여 당나라가 패배 직전까지 몰린 기록도 있습니다. 지방정권이라면 그런 전쟁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저는 어떻게든 말을 잇고 싶었지만 앞서 준비해온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만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가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했지만 그 유럽인 교수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더니 이 학생은 잘 모르는구나라는 표정을 지었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번엔 대화 주제가 자연스레 발해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발해, 역시 당나라가 설치한 군정기구 혹은 지방정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격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발해도 사실상 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해 인구 상당수가 말갈족이었고 지금의 중국 소수민족과 연결되니 당연히 중화민족의 일부죠. 그러자 이번에는 프랑스인 교수 B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금 전보다 더 꼼꼼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 지방정권이라면 발해 왕이 황제 칭호를 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기록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구나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이고 당과 외교 교섭에서 동등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면 그런 독자적 행동이 가능했을 리 없죠. 게다가 2005년경 중국 길림성 지린성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해와 관련된 고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황후라는 표현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후는 독립국의 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칭호죠.
그런데 중국이 그 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듣기도 싫어서 작정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 소수민족을 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기에 발해도 자연스럽게 중화의 일부죠. 알지 못할 비석 하나로 역사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발해와 관련된 불리한 사료를 감추는 정황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벌써 몇몇 학자들은 이 학생 좀 극단적이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역공을 가해보려던 찰나 한 영국인 교수가 흥미로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 애쓰는 이유가 장차 남북한 통일 시에 야기될 영토 문제, 특히 간도 지역 문제와 연관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아시는 분? 이 말에 몇몇 유럽 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주제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얼핏 과거 1909년 간도협약으로 지금의 간도가 중국 영토로 편입됐고 언젠가 한국이 통일되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 과정이나 맥락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간파한 듯 이번엔 독일인 교수씨가 슬쩍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우다웨이라는 인물이 2004년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한국이 간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식이었죠. 즉, 고구려를 포함한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간도 등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간도협약은 을사늑약 이후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이 조선 대신 중국과 맺은 것이므로 한국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1962년에 중국과 국경협정을 맺었지만 만약 남북이 통일되어 새롭게 간도 지역을 요구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동기가 영토 보전과 관련이 있다니. 물론 학교에서 중국사 수업을 들을 때 뭉뚱그려 만주 땅은 예로부터 중화민족의 것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간도협약이라든지 통일한국 시나리오와 연관 지어보는 이야기는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간도협약 같은 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별 상관없다. 어차피 북한과 중국은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얼버무렸는데 다른 학생들이 북한이 망하거나 혹은 남북이 통일되어 새 국가가 출범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토론 주제가 몽골과 위구르 쪽으로 옮겨가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이탈리아인 동아시아사 연구자가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마저도 위대한 중화민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구르나 티베트 등 여러 소수민족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역사 공정을 벌이고 있죠. 특히 티베트가 당나라 이래로 중국 영토라거나 위구르 지역 역시 옛날부터 중화의 일부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북공정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라니 그건 우리 중국인도 좀 과장이라고 느낍니다라고 중얼거리다가 곧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서는 실제로 징기스칸 기념 박물관에 가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선조라는 문구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유럽 학생 중 누군가는 사실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했고 한족 한조 왕조인 송나라와 적대적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를 중화민족이라고 하느냐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뻘쭘해져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서 몽골 쪽도 결국 하나의 가족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전반적인 흐름이 중국의 과도한 영토 역사, 확장주의를 문제 삼고 있었기에 제대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히 어쨌든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고 다시 주장을 반복하며 대화를 틀어보려 했으나 이미 그 주장은 여러 차례 논리적 타격을 입은 뒤라 더 이상 신뢰도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큰 무대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패널이 한국 드라마에 담긴 전통 문화가 신선하고 세련되다, 궁중 예절이나 유교적 가족 개념이 흥미롭다 등 한국을 다소 특별한 사례로 칭찬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질문 시간이 되자마자 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중국에서 많은 제도와 풍습을 받아들였고 뿌리부터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결국 중국의 영향 아래 조공을 바쳤잖습니까? 왕조 자체가 중국에 예속되어 왔는데 왜 자꾸 한국 문화가 독자적이라는 식으로 홍보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자가 혹시 성함과 소속을 알려달라고 물어봐서 저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저는 중국에서 온 수닝샤이며 저희 수민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인 유럽인 역사학자가 반박했습니다. 물론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와 만주의 일부를 포함한 새 왕국도 독자적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코드를 형성하며 중국과는 다른 사회구조나 예술 전통을 보여주죠. 저는 속이 끓어올라 그래봤자 조공을 바친 걸로 증명되지 않았나요? 한복이건 궁중예절이건 전부 명나라나 당나라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잠시 저를 진정시키며 좀 더 구체적인 역사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 명칭 이야기. 그때 한 한국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고대사 전공은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기마수렵 문화, 해양교역 문화, 철기, 농경 문화 등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훗날 통일을 거쳐 고려와 조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도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가끔 고구려는 북방 기마민족적 요소가 강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게 중국산이 아니냐로 다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끈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 아닙니까?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궁극적으로 중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고 복식도, 예절도, 사상도 모두 중국 걸 받아들였는데 무슨 기만이 해양인이 운운합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오히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름 자체에 숨겨진 의미를 풀어가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라는 국호는 원래 기록의 구려줄리 혹은 고구려 까오줄리로 나오는데 여기서 맥모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학설도 있습니다. 맥종모조이라고 불린 기마수렵 민족의 한 갈래가 구려라는 공동체를 세웠고 이들은 상당히 북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또 고구려를 세운 인물이 주몽인데 부여에서 건너온 설화가 전해집니다. 게다가 수렵도 벽화나 말탄 무용총 벽화 등에서 보듯 고구려는 말 타고 활을 쏘는 매우 북방, 유목수렵 문화에 가까운 색채를 보여요. 이것이 분명 중국 한족 왕조와 구별되는 특징을 이룹니다. 그런데 중국이 고구려를 그냥 지방정권이라고 우기면 역사적으로 어불성설이 되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렵도 벽화 같은 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곰이 사람처럼 앉아있는 장면 등이 발견되었다거나 개구리를 숭상하는 고구려적 신앙 같은 이야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국 학생이 그런 자료들을 언급하며 고구려가 독자적 세계관을 갖춘 북방 세력이었다고 강조하자 주위 유럽 학생들은 흥미롭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공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어쩐지 점점 논리가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백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백제라는 이름을 빨지로 쓰지만 이것이 백발개의 나루터지라는 설도 있고 형제 숀디인 비류와 온조가 세운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전승도 있죠. 어쨌든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해양 교류에 능했으며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한 동아시아 해상교역국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백제 금동대항로, 무령왕릉 출토품 등을 보면 중국 남조와도 교류했지만 그 독자적 예술성과 해양적 감각이 돋보이죠. 일본에서는 구다라 말지란 말이 백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심지어 최고급 문화재를 두고 이건 구다라 제작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백제 문물이 당시에 일본에서 고급품으로 통했음을 시사하죠. 저는 그렇다고 백제가 무슨 자주적이었다는 말이냐? 중국 남조와의 관계가 얼마나 빈번했는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곧 되받아쳤습니다. 물론 중국 남조와 교역했죠. 하지만 교역은 독립된 국가끼리의 일이죠. 실제로 백제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면 어떻게 당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자율적 외교를 펼쳤겠습니까? 백제도 결국 멸망 당시 신라당 연합군에 의해 무너졌지. 단순히 당나라, 지방행정체로 폐지된 게 아니랍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점점 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학생은 신라까지 언급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국호를 싱로라고 쓰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뜻일 수도, 동쪽 땅새의 나라라는 고유어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어떤 분은 쇠금을 다룬 민족이라는 설까지 제기합니다. 김씨 왕족이 신라를 다스렸고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니 말이죠. 이런 다양한 명칭 기원도 무시한 채 그냥 조공 속국 중국의 일부라는 공식만 대입하는 건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신라 왕이 당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라고 버텼지만 주위에서는 당시 사신 교류는 국제외교의 일환이지 곧바로 속국임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반박만 되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신라가 통일 전쟁 때 당나라와 합작하기도 했고 나중엔 당 세력을 한반도 밖으로 밀어내면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삼국을 통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니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인데 유럽 교수들은 이를 두고 심각한 무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려가 고구려와 성씨가 다르다. 왕씨왕과 고가원은 전혀 다른데 무슨 계승이냐? 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과의 강동육주 담판을 비롯해 고려가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 왕조로 표방했다는 역사 기록, 그리고 코리아코어하는 영어 국호가 고려에서 왔다는 점이 연이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 땅이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면 코리아라는 국호 역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건가요? 실제로 북한의 영어 국호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한은 Republic of Korea. 코리아는 분명 고구려의 줄기를 잇고 있음을 상징하죠. 유럽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오자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조선에 대해서도 단군 신화를 건국 시조로 삼고 있고 그 뿌리는 고조선에서 찾는다라는 한국 측 설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야말로 곰이 웅녀가 되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적 요소가 강해 저는 허무맹랑한 창작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가 이 단군 신화를 일부러 부정하고 한국 민족은 타율적 역사만 있었다라는 식으로 폄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학계에서는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구하려 해왔는데 식민사관과 맞물려 사료가 불타거나 소실되어 어려움이 컸죠. 저는 속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뭘 했다는 거지. 우린 그 시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그토록 강조했던 단군 신화가 엉터리다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해지니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유럽인 패널이 중국의 다민족 국가론 통일적 다민족 국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 내 소수민족을 하나의 대가족 개념으로 포섭하려 하죠. 그래서 몽골도, 티베트도, 위구르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심지어는 백제신라까지 중화민족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일종의 영토 지상주의 내지 민족 통합 논리 때문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의 역사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저는 중국은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위대한 중화로 통합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맞섰지만 바로 당사자 민족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역사문화를 편입하는 건 문제라는 반박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청친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했고 단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백한 주권 국가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사회자는 오늘 한국 문화를 다룬 세션에서 간혹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간과되는 일이 없진 않다. 하지만 중국 학생께서 너무 과격하게 전부 중국 것이다라고만 주장하신 탓에 상호 이해가 어려워진 것 같다. 다음에는 보다 학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정중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망신만 당했습니다. 중간중간 영어가 부족해 더 공격적으로만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외려 주변에 감정적이고 무례한 중국인으로 비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행사장 복도에서 유럽 학생 몇 명과 얘기를 나누려 했습니다만 다들 한두 마디 듣고는 또 똑같은 주장뿐이구나라며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구체적 사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면문헌은 주로 중국 정부 계열 출판물들이었고 그 안에도 객관적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중국 측 사서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외국으로 인정한 기술이 있다.
삼국사 삼국지의지 동이전 등도 이민족으로 분류하는데 왜 오늘날 중국이 달리 해석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일본도 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 왜곡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와 비슷한 논리를 쓰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영국에 더 머무를 자신이 없어 귀국 비행기 표를 서둘러 변경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한 건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 소리만 질러댄 것일 뿐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잖아 하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냥 영어가 부족했고 유럽인들이 중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와 수민 교수님께 유럽 학생들은 한국말만 듣고 중국이 원조라는 걸 부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분위기가 워낙 한국 편이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시 서양인들은 깊은 역사를 잘 이해 못하지. 고생했습니다. 수닝샤.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제 스스로는 어떤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부족했던 걸까? 동북공정과 중국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서 갔더라면 더 강력히 한국을 몰아붙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저 스스로는 중국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라는 믿음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면 저는 더 치밀한 자료를 들고 가서 그건 전부 중국 것이다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왔고 새벽 공항에 내렸을 때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유럽에서 당한 치욕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님께 더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갈 작정입니다. 설령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우기기일지라도 저는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우리식 논리를 세상에 강요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고구려 벽화에 그려졌다는 곰과 사람의 동반 모습, 백제가 해양 국가로서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했던 사례, 신라가 철기 문화를 중시했다는 점 등등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딘지 모르게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호기심이 중국 동북공정의 당위성을 강화할지 혹은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결을 보여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는 신념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젠 좀 더 교묘하게 좀 더 자료를 갖추어 다시 국제무대에 나설 것입니다. 간도 협약이고 통일한국 시나리오고 뭐고 모두 중국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한 것임을 입증해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엔 졌지만 영원히 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세계가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 일부였구나라며 인정하게 될 날이 오길 꿈꿉니다. 설령 그 꿈이 저 혼자의 집착에 불과할지라도 이것이 제가 영국 역사 토론회에서 겪은 치욕과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고픈 중국 중심주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겨우 한국 식당에서 야채 손질이랑 설거지나 하라고? 중국에서 굶어 죽더라도 한국에서 일 안 할 거야. 여기 한 중국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중국 초등학교 영양사 류거량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북경오리나 허거 같은 맛있는 음식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저희 집은 그리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허거 전문점을 운영하셔서 늘 식재료가 넉넉했고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 가게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걸 돕곤 했어요. 주로 채소를 다듬거나 육수를 만드시는 부모님 곁에서 이것저것 배웠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고된 일이라기보다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부모님은 이왕 음식점을 하려면 저를 더 전문적인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했고 베이징 내에서도 상당히 명문대로 알려진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쌓으면서 저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푹 빠졌어요. 특히 어릴 적부터 허거의 다양한 재료를 접해왔기 때문에
각 재료의 특성과 영양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대학 시절 실습을 나갔던 곳은 베이징 시내 한 초등학교였어요. 그 학교 급식실은 시설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현대식 조리도구에 곳곳에 위생 매뉴얼이 붙어 있고 조리사 선생님도 충분히 많았어요. 거기에 영양사분들도 여러 명이 각각 메뉴 구성과 식재료 영양 밸런스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 중국의 학교 급식 수준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구나 하고 그때 크게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 나도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식단을 짜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할 때쯤 저는 영양사 국가시험에도 무사히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영양사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다만 베이징이 아니라 청도의 작은 도시 쪽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지만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디서든 열심히 해보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낙후된 지역이라도 저만 최선을 다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청도로 갔어요. 처음 학교 건물을 보는 순간 규모 자체는 꽤 커서 놀랐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꽤 큰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분명 학생 수도 많을 것 같았어요. 기대를 안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짠 식단 계획표를 제출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되 중국의 지역 특색과 제철 재료를 살린 식단이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식단표를 쓱 훑어보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두고 가요 하고는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이상하네, 바쁘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저는 학교 급식실 상태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바닥 여기저기에 물때가 껴 있었고 주방 도구들도 많이 녹이 슬어 있었어요.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후덥지근했어요. 솔직히 이 상태로 조리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 베이징의 깔끔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학교 급식실만 봤던 제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대로 교육청에서 검열이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낙후되었다는 건 미리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장 조리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찾아간 조리사라는 분, 이름이 마린이라고 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반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양말도 안 신었더라고요. 어쨌든 주방은 기본적인 위생 복장이 필수인데 너무 대충 입고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마린에게 다음 주부터 계약인데 이 급식실 상태가 왜 이러냐며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린은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지만 녹슨 조리도구는 교체하면 되고 청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면 다른 조리사님은 어디 있나요? 다 같이 청소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어요. 학교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조리 인력이 여러 명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리는 웃으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죠? 하고 되물었죠. 마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아마 다음 주에 계약하고 급식이 시작되면 알게 될 거예요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결국 마린이 나간 후에 저 혼자 급식실을 둘러보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더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청소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개학 날이 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들어왔고 교정이 왁자지껄해졌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여러 번 찾아가서 식단에 맞춰야 하니 재료비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결제를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어요. 계약 후에도 전혀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어요. 그 사이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마리는 보란듯이 일이나 시작하자며 조리를 시작했어요. 마리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식재료도 없는데 어쩌죠? 하고 묻자 전혀 신경 쓰지 않듯이 대답했어요. 이 학교 학생들 중 절반은 급식비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물로 배를 채우지.
그리고 급식비를 낸 애들은 여기에서 밥을 먹는데 대충 큰 솥에 밥을 넣고 주먹밥 가루 같은 걸 뿌려서 비벼주면 끝이야. 이거면 돼. 어차피 돈 내는 애들도 많지 않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주먹밥 가루를 뿌려서 비비면 끝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마리는 돈 벌기 참 쉽지 가며 웃으면서 이 방식으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했구나. 시설이 낙후되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밥에 가루나 뿌려서 주면 그게 급식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 그리고 베이징에서 봤던 근사한 급식 시스템과는 정말 전혀 다른 현실이었어요. 이 사실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교장 선생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급식은 영양사로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걸 교육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비웃듯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마음대로 해요. 몇 번이든 해봐요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예산이 끊긴 지 오래야. 여기는 지원이 없으면 운영조차 힘든 학교야. 이만큼이라도 애들이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당신은 이제 대학과 졸업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이번 한 번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나가요.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알던 중국의 학교 급식 현실은 제가 봤던 베이징의 상황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이 학교만 유독 그런 건가 싶어서 청두의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그곳 역시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급식 수준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열악한 곳도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다른 영양사님은 벌써 6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며 울먹이시더라고요. 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하소연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왔어요. 텅 빈 급식실 한 구석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절망하고 있던 차에 교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자 학부모로 보이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미 교문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부모는 이게 말이 되냐? 애들한테 가짜 음식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면 여기 교직원 전부 책임져야 한다. 하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다른 학부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아이가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이 학교 급식 때문이었어. 학교 믿고 보냈는데 이런 가짜 음식을 먹일 줄 누가 알았냐고 하며 말했어요. 몇몇은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한 듯 학교 문을 발로 차면서 책임자 나와 책임자를 연호했어요. 어떤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나와서 아이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어요. 그분은 격앙된 감정으로 우리 애가 집에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우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 그런데 가짜 음식이 들어갔다면 어쩌려고 그랬어. 하고 소리쳤어요. 사태가 더 심각해지자 학부모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이미 눈물과 화로 가득해 보였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신이 영양사라고 했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당신이 책임 못 질 바에야 애들 급식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지. 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때 다른 학부모들도 잇따라 제 쪽으로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급식이야? 적어도 최소한의 검수라도 했어야지. 이 가짜 음식이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간 거면 아이들 몸에는 얼마나 해롭겠어. 등등. 마구 쏟아지는 비난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실제 주먹밥 가루뿐 아니라 냉장고에서 발견된 고기 가루에 대한 언급도 잇따랐어요. 우리 애한테 고기라며 준 게 사실은 정체불명의 가루였다는 거잖아요. 학교가 애들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맞긴 한 건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식재료를 쓰면서도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제대로 된 검사도 없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급기야 한 학부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제 바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영양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격도 없어. 당장 사과하고 아이들한테 무릎 꿇어야 해. 하고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부모들도 그래. 무릎 꿇어를 합창하듯 외치기 시작했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차마 무릎을 꿇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사정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라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지만 이미 격앙된 학부모들의 분노는 제 사과로 달래지지 않았어요. 결국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해 간신히 상황이 진정됐어요. 하지만 그때의 분노와 원망을 담은 시선들이 제게 꽂혔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온몸이 축 늘어진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국 돌려받은 건 비난과 분노뿐이었거든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현실이었어요. 세상 물정이라고 하지만 베이징에서만 살다 와서 현실의 다른 단면을 보게 된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손 쓰면 될까? 그저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대학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양양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양양은 저와 함께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부터 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 있는 조리사로 일해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나 주변 친구들 모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학과 친구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혹은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양양이 굳이 한국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이 한국. 거긴 왜 가? 차라리 북미나 유럽으로 가지 하며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솔직히 저 역시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잖아 하고 생각했어요. 양양의 결정이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양양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휴게실에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던 중 양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한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한국이라니. 한국은 우리 중국의 문화, 음식, 노래 안 베낀 게 없잖아.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베껴 가놓고 결국 미국에게 기대서 우리 중국을 질투하는 나라인데 뭘 볼 게 있다고 거길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니까 말이야. 게다가 거긴 아직 국민 수준도 매우 낮아.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너한테 뭘 받아먹으려고만 할걸? 생각만 해도 피곤해. 도대체 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혐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모르게 양양의 결정을 말리고 싶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도 말도 안 통할 텐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고 아직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굳이 왜 한국 하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양양이 떠나기로 한 날 저는 겉으로는 그래.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하고 말했지만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왜 한국일까? 난 잘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야유와 비난을 퍼붓는데도 양양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고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정말로 홀로 한국행을 택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양양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류거량, 너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혹시 너만 괜찮으면 내가 일하는 이 회사 식당에서 함께 일해볼래? 하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제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 팍팍했고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양양은 덧붙여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중국에서 명문대 출신이긴 해도 여기에 오면 야채 다듬고 청소 같은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렇지만 내가 와보니 이곳은 생각보다 체계도 잘 잡혀 있고 한국 회사의 급여나 복지도 너무 좋아. 무엇보다 식재료들이 정말 다양하고 신선해서 너도 분명 흥미로울 거야. 처음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베이징 명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제가 한국에서 다시 막일부터 해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청도의 작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학부모들의 원망만 한몸에 받고 있으니 솔직히 이대로 머물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일단은 양양이 손을 내밀어줬으니 잡아보자. 내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지 누가 알아?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주변 친구들이 말했던 온갖 비아냥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그런 곳일까? 혹시 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온갖 의구심과 걱정을 아는 채로 결국 전 양양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 식당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끈이라는 심정으로 양양을 찾아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다짐하면서요. 사실 전 태어나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동해봤자 기차나 버스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눈에는 모든 게 놀랍고 신기했어요. 공항 건물은 정말 거대했고 실내가 환하고 깨끗한 데다가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로봇,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까지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줄지어 서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짐을 찾는 절차부터 입국 심사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돼서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인천공항 특유의 체계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이 가미된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양양을 만나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기숙사로 이동했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기숙사라면 그저 그런 합숙소 같은 곳일까 하고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방 안엔 기본적인 가구뿐만 아니라 최신식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부엌과 화장실 시설도 깔끔하게 유지돼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 수거함도 잘 마련되어 있고 세탁실도 공용이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학교 측에서 제공해주던 사택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 기숙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공용 공간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복도나 휴게실이 늘 쾌적했어요. 전 이 정도면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베이징이나 청도에서 이런 환경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테니까요. 중국의 교직원 숙소에서는 방이 좁고 창문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온수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 역시 굉장히 깔끔했어요. 식재료 보관 시스템부터 직원들의 위생 규칙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식재료 입고 때마다 꼼꼼히 검수하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온도를 따로 기록해둬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원인을 알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주방 바닥은 세정액으로 자주 닦고 조리 도구도 사용 후 바로 고온 세척기에 넣어서 위생적으로 처리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했고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안심하고 밥을 먹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식당 한쪽에 서성였어요. 그런데 양양과 식당 조리팀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차근차근 일의 흐름을 알려줬어요. 야채 손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위생장갑과 앞치마,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갈아 껴야 하는지, 심지어 칼을 잡을 때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립법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모든 게 제가 청도에서 느꼈던 열악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제 가장 첫 업무는 야채 다듬기와 조리실 청소였어요. 사실 베이징 명문대 출신이라는 저의 배경을 누구도 알 필요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조금 씁쓸했지만 솔직히 제가 중국에서 해왔던 영양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성실히 배우는 게 최선이었어요. 1년 동안 야채 다듬는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식재료에 대해 배워나갔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해산물이 다양했어요. 봄이면 봄나물 냉이, 달래, 돌나물, 취나물 등이 풍부했고 여름이면 오이, 가지, 호박 같은 채소가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싱싱했어요. 가을이면 은행, 밤, 호박, 고구마 등 중국에서도 익숙한 재료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가을에 제맛을 내더라고요. 겨울엔 굴이나 꼬막 같은 해산물도 제철이라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이 모든 재료를 이용해 회사 식당에서 매일 다른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또 한국 회사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전날 오후부터 식재료를 꼼꼼히 다듬고 위생 검사하고 메뉴에 대한 회의를 따로 해요. 그리고 조리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리하죠. 이 과정을 처음 봤을 때 한국인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나 보네. 난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이걸 그저 평범한 회사 밥 정도로 여기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특별식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냥 오늘은 조금 반찬이 다양하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걸 보고 확실히 중국과의 수준 차이가 크구나 하고 느꼈어요. 중국이라면 이런 정도의 깔끔하고 풍성한 식단은 정말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채를 다듬으며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저는 양양과 함께 한국 시장도 자주 가봤어요. 재료를 직접 사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는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김치도 종류가 엄청 많고
젓갈,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인지 해산물이 신선하고 지역마다 특산물도 달랐어요. 어떤 시장에 가면 해산물 코너가 완전히 활기가 넘치고 또 다른 시장에 가면 떡과 전통 과자 같은 게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풍요로운 식문화를 경험할 때면 역시 새로운 나라에 와보니까 배울 게 많구나 하고 매번 감탄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제가 주도적으로 영양을 설계하거나 식단을 짜거나 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회사 식당 조리사팀에서 일하면서 실무 노하우나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법, 한국인 식습관 등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건강을 위해 주 1회씩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 참석해보면 어떤 식재료는 어떻게 손질해서 보관해야 오래 유지되는지, 또 어떤 양념이 어떤 재료와 궁합이 좋은지 등 실무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요. 이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디테일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각종 위생 관련 법규와 기준이 엄격해서 온도 관리, 조리기구 세척, 위생복 착용, 위생 장갑 사용 등에 대해 매일 점검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 중국 청도의 학교 급식실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는데 여기는 매일 청소하는 건 기본이고 매주 한 번씩은 대대적인 소독을 해요. 이런 철저한 관리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대단하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특히 얼마 전에는 김장철이라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김장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배추에 양념을 발라서 김치를 만든다고? 중국에서도 파오차이 문화가 있지만 한국 김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배추 손질부터 소금에 절이는 과정, 양념을 만들어서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바르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근 김치는 회사 식당에서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가 돼요. 김치 하나로도 찌개, 볶음밥, 전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데 맛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김치가 익어갈수록 다른 풍미가 나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왔다고 자부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실감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익혀서 혼자서도 다양한 야채를 다듬고 튀김이나 볶음, 찌개 같은 조리 보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게는 이제 한 가지 작은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뒤 언젠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혹은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급식 문화와 위생 시스템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번에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단순히 영양사라는 직함에만 갇혀있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중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제 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적응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가끔 청도의 그 학교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가 있어요. 별다른 개선 없이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여러 차례 고발이 들어갔음에도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큰 변화는 없다고 해요.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안타까워요. 언젠가 중국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청두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훌륭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람이 언젠가는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상으로 제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오늘도 모두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믿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의 영양사 류거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